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사입니다. 오늘 저희 방구석 독서미 또 찾아왔고요. 21번째입니다. 제가 한 번에 기억해낸 것은 아니지만 블랙잭 21번째 독서 모임 찾아왔고, 저번에 저희가 선정된 책은 역시나 룰렛의 힘을 빌어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된 부분이 있지만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 The History of Love라는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출간된 작품인데 국내에서는 번역이 언제 됐는지는 저도 뭐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근데 뭐 2020년 작년에 번역이 되었던 책인 것 같아요. 뭐 나온 시기를 보자면은 그네요. 작년에 나왔네요. 그래서 작년에 번역이 되어서 국내에 소개된 책이고, 뭐 수상 경력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니콜 크라우스 자체도 아직 젊은 작가입니다. 1974년생인가? 그렇죠? 1974년생이가 그런데 상당히 젊은 작가지만 영향력이 있는 좋은 글을 쓰는 작가로 좀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일단 뭐 다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책 표지가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옛날 맞아. 이게 옛날 표지가 있었구나. 이게 2020년에 번역이 된 게 아니고 맞아요. 이게 옛날에 번역이 됐는데 옛날 표지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리커버가 나온 거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걸로 사실 처음 봤었고 옛날 책을 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요게 표지가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죠? 요 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 책 이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뭐 저만 그런 건지 몰라가지고. 그죠? 옛날 표지는 맞아 구렸던 거. 근데 이 표지는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의 표지. 특히나 이제 가을에 또 이제 따스한 느낌의 뭔가 서정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옛날 책이 예뻐요. 그래요? 옛날 책이 더 이뻐요? 이 표지 되게 좀 인기가 있어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라떼 느낌이야. 뭔가 따스하고 부드러운 느낌. 실제로 그림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옛날 표지가 좋아요? 취향은 다양한 법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 표지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옛날 표지가 그 타이포그래피가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라떼님이 등장하시는구나. 타이포그래피를 제가 별로 그런 디자인 안 좋아해서 깔끔한 걸 좋아. 그럴 수도 있죠. 겉에 책이 뭐가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이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모임을 한번 가져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니콜 크라우스 자체는 1974년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미국 출생이죠. 미국 출신. 그래서 뭐 정보가 당연히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막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작가고 40대잖아요. 근데 작가가 40대면은 아직은 젊은 거예요. 솔직히 문단 내에서도 국내 문단 내에서도 뭐 젊은 작가라고 해도 여러분 30대는 기본이고요. 거의 뭐 40대여도 젊은 작가예요. 그만큼 이 젊은 작가 또 이 문학 이런 쪽에서는 아직 40대 정도면 뭐 쌩쌩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 60대 70대 정도는 돼야 이제 조금 나이 들었다 원숙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면은 뭐 노벨문학상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뭐 줄을 서 있다 하는데 아직도 뭐 90세 80대 평균 나이가 80세 막 이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직 젊은 작가인 거죠. 그렇긴 한데 아직은 젊다. 또 문단을 생각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출신, 미국에서 출생하긴 했지만 사실 부모가 둘 다 주이시 유대계예요. 유대계. 부모가 둘 다 유대계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조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아예 뭐 폴란드 쪽이었나? 그래서 슬로님에서도 책 중에도 나오죠. 책 중에도 나와서 슬로님에서도 살았던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앞에도 바로 조부모에 대한 어떤 헌사가 있거든요. 내게 사라짐의 정반대를 가르치신 조부모님을 위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니콜 크라우스의 조부모를 위한 책이에요. 니콜 크라우스 본인이 밝히기를 어느 정도 이 조부모를 위해서 바친 책, 헌사한 책 이런 느낌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부모 자체에도 또 조부모까지도 유대계다 보니까 유대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여전히 국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 2차 세계 대전을 뭐 우리 역시도 그 안에 어떤 풍파 속에 고된 어떤 부분들을 겪긴 했다곤 하지만 솔직히 이 유대인의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랑은 거리가 느껴지는 이야기였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는 너무나 만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고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광주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한국인들에게는 유대계 이야기가 왜 이렇게 유대계 이야기가 많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계사적으로는 그만큼
그만큼 이제 이슈가 되고 여전히 앞으로도 회자가 될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생을 하였지만 유대계 이야기를 계속 쓰는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예전에도 뭐 Shylock is my name이라는 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워드 제이컵슨이었죠.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작가 중에 에브리맨을 쓴 필립 로스도 그렇고, 유대계 작가들이 종종 있고 뭐 그런 글들을 잘 쓰기도 해요. 무조건 유대계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어떤 작가들은 특히나 본인이 유대계 태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런 소재를 한두 번씩은 꼭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의 대표작 같은 경우는요, Man Works into a Loom이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he History of Love, 이 사랑의 역사라는 작품이고, 세 번째가 Great House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Forest Dark라는 네 번째 작품이었고, 최근에 2020년에 To Be a Man이라는 단편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번역이 안 됐고요. 나머지 네 권은 국내에 번역이 되었어요. 국내에 네 권이 번역이 되었는데, 첫 번째 Man Works into a Loom 같은 경우는 민음사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절판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출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중고로 구한다거나 뭐 이러시면은 구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없는 책으로 보입니다. 중고로만. 이번에 나온대요. 아직은 번역 중인거나 마지막 작업 중이겠죠, 그죠? 지금 5권의 대표작이 있는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The History of Love가 좀 유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작품들도 대체적으로 평이 좀 좋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부모를 위한 책으로 쓰여진 작품이고요. 처음에 이 책을 이제 그 신문에서 발췌해서 좀 이야기했을 때는 또 뉴요커라는 신문에서, 뉴요커 신문에서 The Last Words on Earth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The Last Words on Earth. 그래서 지구 마지막 말, 지구 위 마지막 말, 이런 느낌의 제목이었겠죠. 근데 그게 추후에 이제 출간될 때는 사랑의 역사로 제목이 바뀌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The Last Words on Earth를 보면은 약간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조지 오웰의 1984를 제가 말씀드릴 때 1984 역시 제목이 여러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984로 바뀌었지만, 원래 조지 오웰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The Last Man in Europe이었거든요. The Last Man in Europe, 유럽 마지막 인간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뭔가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The Last Words on Earth랑 The Last Man in Europe, 이 두 개가 뭔가 겹쳐져서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으나 아마 이제 나오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미, 그러니까 이게 2005년인가 나온 작품이잖아요. 2005년에. 그래서 뭐 Great House, The History of Love 이렇게 좀 흥행을 하니까 2015년에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해요. 어떤 대형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당시에 2권을 내기로 계약하고 4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400만 달러. 4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해외에 계신 분 혹시 계산 가능한가요? 400만 달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뭐 거액은 거액인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거액이어서 감도 안 잡히는 돈이긴 하지만, 아무튼 2권으로 400만 달러라는 계약금 뭐 어쨌든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뭐 Man Works into a Loom이나 이쪽에서 점차 이제 문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듣는데요. 어찌 보면 더 History of Love, 이 사랑의 역사에서 문체나 이런 방식, 서술 방식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아갔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이 문체의 변화로 주로 두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fragmentation이에요. fragmentation이라는 건 이제 뭐 분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절. 그래서 약간 조각조각 쪼개놓는다는 느낌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엘마에게 고고학자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뭐 종이를 찢어가다 뭐 수백 조각으로 날려서 다시 모으는 작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어떤 찢는 작업, 이야기 서사를 한 군데로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데군데 뿌려놓고 이제 그걸 조금씩 꿰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좀 체감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문체의 변화 특징으로는 non-linear narrative라고 합니다. non-linear narrative. linear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한 선,
말하는 거 non이 붙으니까 비선형이라고 하죠.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 non-linear narrative, 비선형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비선형 내러티브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이 서술 방식이 일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이 작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과거도 갔다가 그리고 여러 인물들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시각도 중간중간 변하기도 하고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non-linear narrative, 비선형 내러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서사는 뭐 의외로 현대문학에선 좀 흔한 겁니다. 현대문학에는 좀 흔한 거예요. 밝은 밤도 뭐 어쨌든 내러티브가 여러 가지 옮겨간다는 데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제가 최근에도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났던 작은 것들의 신 같은 작품들도 그렇고 뭐 여러 작품들이 현대 문학 기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죠. 근데 옛날 서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죠. 옛날 고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보면요 거의 일방향이죠. 일방향. 특히나 이 화자도 한 명인 경우가 많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쭉 가는 형태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지만 다소 단조롭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현대문학에서는 이런 식의 서사의 변형을 줌으로써 과거도 갔다가 현재도 갔다가 이 캐릭터 갔다가 저 캐릭터 갔다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 현재 문학계의 트렌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타임라인이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플래시백이나 이런 뒤로 돌아가는 회상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읽기에는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뭐 인상 이 작품 읽고 어떠셨는지를 일단 먼저 여쭤봐야겠죠, 그죠? 어떠셨어요? 괜찮았나요? 누가 누군지. 아 맞아요, 그림. 이 챕터별로 그림이 조그맣게 심장 그리고 시계 그리고 책 그리고 원래는 배도 나오죠. 배도.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두 챕터 나오고 요거는 이제 각 화자가 누구인지 이 챕터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딱딱 보여주는 포인트 요소인데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좋았던 분들도 계시고 슬프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느낀 분도 계시고 여러 날에 걸쳐서 읽으면 많이 헷갈린다. 화가 난다. 안 읽혀서 완독을 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 뭐 비선형 방식들이 좀 어렵긴 해요. 읽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 근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결말에 가서 서로 날아간 조각들이 마지막에 퍼즐 맞추듯이 딱 맞춰질 때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더 배가 되는 효과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있다고 보죠. 특히나 그 벤치에서의 마지막 씬은 클라이막스 아닌가요? 그걸 바로 클라이막스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원테이크로 찍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 만약에 영화로 나온다면 감정 변화도 상당히 좀 감상적이고 문체들도 아름답고 또 섬세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죠? 아 그래요. 남편 조나선 지금은 이혼을 한 2014년에 이혼을 한 남편과 구조 스타일이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를 피해갈 수 없다. 뭐 사실 한 권을 집필하는데 1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보통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수도 있고 이게 구조상으로는 그렇다고 이 조나선 작가가 이러한 비선형 방식을 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무슨 의식의 기법 하면은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뭐 버지니아 울프가 생각나는 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뭐 언제나 평가들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부부면 솔직히 한 몸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이혼했으니까 한 몸은 아니네. 아주 많이 유사해요. 부부는 역시 한 몸인가 봅니다. 그때는 한 몸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이 니콜 크라우스의 대표작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뭐 그레이트 하우스나 포레스트 다크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 작품이 좀 뭐 뒤에 뭐 상 받았고 뭐 이런 것도 나와 보면은 갑자기 그레이 이야기 하니까 옛날에 그 마리 셸리 같은 경우도 이 퍼시비시 셸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아니면 퍼시비시 셸리가 알고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을 대신 써줬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당시에는 그런 의심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 학계에서는 마리 셸리만의 고유한 문체가 있고 본인이 썼을 거다라는 이제 평가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마리 셸리는 무명이었고 여성 작가였고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한 시인이었고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었던 퍼시빌 셸리의 뭐 이름을 탔다, 뭐 퍼시빌 셸리의 덕을 봤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기도 했었죠. 메리 셸리 너무나 착하다, 남편도 착하다. 메리 셸리의 뭐 여담입니다. 메리 셸리 이야기를
그 메리 셸리와 퍼시빌 셸리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착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대외적으로 보자면 당시엔 욕을 엄청나게 먹었던 커플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있었어도 아무리 자유로운 사랑을 따진다고 해도 지금이어도 욕 먹을 만한 커플이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조너선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랑 좀 비슷하다는 거군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이 작품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그 책을 좋아하실 확률이 좀 높겠네요. 어떤 의미로? 유사하다고 하니까 유사하면 더더욱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랑의 역사가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작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아무튼 그렇게 이 작품 어떤 니콜 크라우스의 문체가 도드라지는 분절과 프래그멘테이션과 넌리니어 내러티브가 자연스럽게 쓰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는 다소 좀 어라하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네요. 이 작품의 어떤 주제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뭐 형식적인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겠지만 먼저 뭘 이야기해볼까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랑은 반복된다. 어쨌든 제목에 이 러브라는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역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사랑의 역사 어느 정도는 읽지 않아도 알 것 같기도 해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한 커플의 사랑이 아니었죠. 뭐 레오와 엘마의 사랑도 있었고 그리고 즙이랑 로사의 사랑도 있었고요. 그리고 샬럿과 다비드의 사랑도 있었고 엘마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죠? 저도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랑 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주제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뭐 전쟁 특히나 이 작품에서 여러분 유대계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홀로코스트 이야기가 전면으로 잘 드러나진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작품의 기본 배경이에요. 왜냐면 애당초 이 레오 거스키라는 인물 자체가 이 미국으로 오게 된 케이스도 그 배경에 과거에 이미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요하게 쓰이진 않지만 어찌 보면 탄탄하게 이미 색칠되어 있는 배경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어떤 의미로는 솔직히 이 이야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건의 발단이 그 전쟁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시대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또한 뭐 다비드의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은 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생로병사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여러 인물들의 죽음이라든지 상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아예 떠나보내고 이런 여러 이야기들. 근데 그 어떤 비극도 사랑의 역사를 막아낼 수는 없었을 거다라는 게 이 작품의 전체적인 요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어떤 식으로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서 다시 레오에게 돌아왔고 그리고 그 후에 이야기를 어린 세대인 엘마가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랑의 역사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전쟁이 없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없었으면은 이 정도의 비극성은 나오기 힘들었겠죠. 왜냐면 레오 거스키가 그럼 떠나는 이유가 없잖아요. 엘마랑 레오가 결혼했을 확률이 좀 있고 그 미국으로 떠난 것 자체가 딸을 살리려고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상황에서 전운이 상당히 짙어지고 주변 정세가 안 좋으니까 엘마 일부러 딸을 떠나 보낸 거잖아요. 당시에는 거의 그랬었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은 우리 샤일록은 내 이름에서도 읽어봤지만 사실 뿌리 깊은 상당히 역사가 깊은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원래 유대계는 1, 2차 세계대전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왔던 민족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정세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원래 그쵸? 전쟁 시기에 이런 문학들이 꽃을 피우는 부분들은 있죠. 전쟁이 없었다면은 더구나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다고 해도 이들이 유대계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의 내용까지는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초 엘마랑 그러면 거스키가 헤어지거나 뭐 즈비와 연락이 끊긴다거나 그래서 즈비가 사랑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친구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번역해서 내거나 뭐 이런 것 일들이 사실 있을 이유도 없었겠죠. 그 모든 것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떨어지게 된 그러니까 이 전운이 감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먼저 떠나고 그 후에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학살을 당하고 이런 거거든요. 역사서 같은 거 봐도 그 몇 년 전에 이미 슬슬 기운이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죠? 전쟁이 터지고 딱 바로 학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니까. 레오는 게치리베랑 달리
이혼을 강요하지 않았다. 같이 가자고는 하지. 같이 가자고는 하지만 이제 가장 인생에서 힘든 선택을 하고 돌아서긴 하죠. 쉬운 일이 아니긴 하니까.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사에서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2차 세계대전은. 레오와 샬롯의 사랑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만든 세계 속에서 매몰되는 느낌. 샬롯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샬롯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다비드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상실, 그래서 거의 이제 어떤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과거라는 부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레오 같은 경우는 엘마와의 사랑이 사실 과거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면은 이 레오는 그냥 인생 자체가 사랑이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레오에게는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언제나 현재였고,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다비드를 잃은 상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이 사랑의 역사를 번역해달라는 사실은 아이작의 요청이었죠. 그걸 받고 나서 좀 정력적으로, 물론 돈이 생겼으니까 그랬지만 삶을 바꿔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무기력한 모습에서 탈피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는 역시 이 사랑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통해서 좀 더 활력을 얻었다, 삶을 앞으로 이끌어갔다 라고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엘마의 관점에서 맞아요. 그런 부분은 있죠. 어쨌든 빈 목소리라는 거죠. 모든 목소리를 채워넣지 못한 것 같고, 거스키가 책을 가는 여정을 떠났다. 그럴 수도. 근데 저는 솔직히 지비 이야기도 그렇고, 뭐 지비가 좀 괘씸한 부분들도 있고, 로사가 일부러 편지를 이제 숨겼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괘씸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읽어낸 레오 거스키에게 이 책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그죠?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자신의 어떤 영혼을 내어낸 그런 책과도 같지만, 이 책을 통해서 딱히 이 레오 거스키가 수익을 낸다거나 그런 식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진 않았을 것 같고, 이 즈비가 자신의 작품을 본인의 이름으로 대신 냈다는 걸 들었을 때, 친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뭔가 어떤 의미로는 레오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시대, 같이 너무나 힘든 시기, 언제든 죽을 수 있었던, 옆에 살았던 모든 자신의 지인들이 죽어나갔던 참혹한 시기를 견뎌냈다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친구에 대한 애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레오 거스키에게는 이 책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지비에게 네가 내 책을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했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그쵸?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를 딱히 내지 않는 모습으로 봐서는 사실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레오에게는 이 책의 존재 자체가, 거기에 썼던 내용 자체가, 엘마에 대한 사랑 자체가 본인에게 중요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문학적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썼던 책은 아니니까요. 평범한 소설이었어요. 장르 소설로 바로 가는데요. 지비를 찾아서 죽이고 내 책의 권리를 빼앗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어왔잖아요. 유대계였던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참혹한 시기를 견뎌왔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뚫고 나왔다는 것만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사소한 문제처럼 여겨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사실 이 뒷문장이 되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초반에 나오긴 하지만, 한 소년이 있었고 한 소녀를 사랑했으며 그녀의 웃음은 소년이 평생에 걸쳐 답하고 싶은 질문이었다. 이 문장 참 감성적인데 멋진 것 같아. 그녀의 웃음은 소년이 평생에 걸쳐 답하고 싶은 질문이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레오 거스키는 평생을 걸쳐서 답을 했죠. 그 책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끝없이 엘마를 생각하고. 저는 일단 뭐 소설에 대한 총평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 작품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나 그 어떤 비극도 사랑의 역사를 막아낼 수는 없다라는 면들을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서술 방식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할 수 있어요. 읽으면서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모으는 방식, 또 비선형식의 이런 진행 방식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괜찮았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주제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사랑의 역사, 중간에 끊긴 줄 알았던, 특히나 전쟁 시기로 친구에게 전해줬던 원고가 사라짐으로써, 또 엘마와의 결혼이 재회를 통해서 엘마가 이미 결혼을 했고 사랑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끝났다고 했던 사랑이 다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또 자신의 아들, 근데 자신의 존재조차 모를 거라 생각했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책을 어느 정도 알고 번역을 요청했고 아버지를 본인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결국에 최후에 아주 어린 엘마, 환생한 엘마라고 볼 수는 없겠고 당연히, 하지만 같은 이름을 쓴 엘마, 모든 소녀의 이름, 이런 부분에서 거스키가 그런 소녀를 만났다는 점에서는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단절된 게 끊겼다는 부분은. 버드가 마지막에 참 한 역할을 해요, 그죠? 모모 드보르작 뭐였지? 이름도 잘 모르겠어. 선지자,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다가 라메 드버분이기라면 이런 일을 할까라고 할 때 이 버드가 본인의 역할을 딱 잘 하죠. 그런 부분들도 좀 약간 부수적인 역할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둘의 어떤 우연성을 강화하는, 그러나 거기에 어떤 필연을 부과하는 부분에서는 그 캐릭터의 역할도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버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뭔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겼던 거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뭐야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브루노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브루노에 대한 이야기. 저번에 한번 그 에리제님이 저한테 그 브루노에 대한 반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한 중반쯤 제가 읽었을 때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약간 좀 쎄하다 느낌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딱 어느 정도 느낌이 왔어. 이게 실제 있는 애인가? 라는 생각이 좀 느꼈던 것 같아. 브루노에 대한 이야기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이토록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서 마지막에 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트위스트를 준다는 것이 납득할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다시 생각해보면 보여요. 왜 보이냐면은 이 캐릭터가 약간 실체성이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아예 그런 것들을 실체성이 아예 없는 것처럼 나오진 않지만, 대외적으로 보자면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캐릭터는 왜 이렇게 이 레오랑만 단둘이 거의 독점적으로 대화를 할까? 독점적으로 대화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심해볼 만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어떤 부분에서 레오거스키가 옛날에 초창기에 이제 엘마에게 글을 보내주잖아요. 글을 보내주는데 그때 엘마가 이야기하죠. 사실만 쓰니까 너무 사실만 쓰는 것보다는 좀 허구를 섞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음에 허구를 쓰니까 너무 허구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구와 진실을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브루노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거스키가 엘마와 초반에 이야기를 하면서 허구와 진실을 이야기 속에 적절히 섞는다는 부분에서 어떤 이 허구와 진실 틈에 있는 존재, 브루노 자체가 거스키가 삶을, 특히나 홀로코스트 이후에 어떤 비극적인 시대 이후에 삶을 살아내는 방식으로서 창조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과거의 친구, 어쨌든 실존하는 친구였다고 보는 게 맞죠. 실제는 1941년에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어쨌든 친구였고, 그 친구를 되살려내서 자신의 삶에 허구를 조금 끼워 넣음으로써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 게 아닐까. 어쨌든 레오거스키가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을 잘 보여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처음엔 좀 복잡해요. 왜냐면은 워낙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인물들이 많고. 근데 읽다 보면 또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렇게 못 읽을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하고, 헷갈려도 그냥 쭉 읽어 나가십시오. 아무리 헷갈려도 여러분, 우리 저번에 읽은 저수지 13보다 더 헷갈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헷갈려 봐야, 이 책이 등장인물이 많아 봐야 저수지 13만 하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냥 결국 다 읽다 보면은 읽힌다. 조금 오해했던 게 있다고 해도 다시 읽어보면 또 다시 정리가 되고. 이 이야기 먼저 하겠다. 언어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앞서 하자면은, 이 작품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어떤 그 니콜 크라우스가 개인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책과 연관된, 삶과 연관된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273페이지가 있어요. 액자식 구조죠. 왜냐하면 책 속에 책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273페이지에 보면요, 렘브란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자화상이 있어. 캐누드 하우스라고 삼촌네 집에서 아주 가까운 미술관에 있단다. 너 어렸을 때 데려간 적도 있는데 기억나? 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니콜 크라우스가 아마 그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전공, 박사까지 했었나? 아무튼 이 전공 자체가 렘브란트 쪽이었어요.
미술 쪽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논문 쓰고 하면서 연구했던 분야가 이제 렘브란트였어요. 이 렘브란트에 대한 지식, 시각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데 그 274페이지에 보면요, 렘브란트의 자화상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렘브란트의 후기 자화상 가운데 하나, 1665년부터 4년 뒤 무일푼으로 홀로 죽은 해까지 그 사이 언젠가 그린 작품이지. 캔버스가 전체적으로 비어있고 붓질은 급하고 강렬해. 젖은 물감을 붓끝으로 긁은 자국이 보일 정도니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던 것처럼. 그렇긴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다 망가진 그 폐허에서도 무언가 살아남은 게 있다는 느낌을 준단다 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별로 없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그 폐허에서도 무언가 살아남은 게 있다는 느낌을 준단다. 우리 역시 이 레오의 인생이랑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 폐허 속에서도 무언가 살아남은 것이 있다라는 어떤 언급을 생각해 보면은 이 작품의 핵심적인 이미지랑도 좀 잘 어울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미술이나 이쪽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이 렘브란트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니콜 크라우스의 다른 작품 속에서도 그레이트 하우스에도 이 렘브란트에 대한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걸로 저 듣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관심 있다면 렘브란트의 자화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렘브란트 자화상. 근데 저도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켄우드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말년이라고 했으니까 좀 나이든 사진이겠죠. 나이든 사진일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사진들이나 폐허 속에서도 뭔가 건져낸 것이 있다, 살아낸 것이 있다, 이런.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사랑의 역사의 전달은 결국 언어, 또 책을 통해서, 책이나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의미부여일 수 있습니다만 언어를 사용하고 책이라는 형태를 매개체로 사용한 데에는 그만한 역할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구전이라든지 인물, 캐릭터로 이어졌더라면은 그게 과연 끝까지 이어졌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책이라는 게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인간보다는 오래 가죠. 한 인간의 존재보다는. 이 레오 거스키가 죽은 뒤에도 사랑의 역사라는 책은 계속 남고 혹은 이제 세상 모든 것을 표현한 말들로 잘만 관리하면은 반영구로 계속 갈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매개체라는 역할, 사랑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부분에서 책을 선택한 것이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포즈 할 때 어떤 책을 선물하고 싶냐고요? 프로포즈 할 때 어떤 책을 선물하고 싶냐? 일단 본인이 프로포즈 하는데 상대방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안 그래요? 상대방이 책 주면은 프로포즈 신청했는데 파혼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포즈 할 때 책을 선물한다? 책을 선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해보신 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프로포즈 용어로 글쎄요, 전문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 이 책일 거라는 거는. 다른 책 특별히 지금 생각나는 것도 없기도 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가능하겠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둘만의 추억이 담긴 이런 책이라면은 또 같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작품이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체적으로 또 구조상으로도 다중서사잖아요. 서사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각각 흘러가면서 다층적인 이야기가 가능하죠. 이런 서사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층적인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인물이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각자의 인생을 풀어나가죠. 근데 그게 총체적으로 종국에는 한 가지 이야기로 모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다중서사의 역할, 다층적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게 세계관이 확장되어다가 다시 한 점으로 수렴하는, 세계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점으로 모이는. 그래서 더더욱 이 작품의 초반부가 멀리 퍼져 있다고 느끼다가 끝에 가서 한 점으로 모이는 게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인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중서사적인 면모가 도드라졌던 책이 아닐까 싶긴 하고요. 제가 일단 준비한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인데요. 제가 사실 다른 책들은 몰라도요, 이 책이 딱 생각난 게 한 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책이 오른쪽 밑에 구석에 박혀 있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검색을 해드릴게요. 진짜 이거랑 진짜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책이냐면 혹시 이 책 아시나요, 여러분? 알제리의 유령들. 황여정 작가의, 이거 황석영 작가 따님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제리의 유령들이라는 제23회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알제리의 유령들이 어떤 서사냐면요, 마르크스가 썼다는 극작품이었나? 마르크스가 썼다는 극작품 한 작품, 그 책 하나를 소재로 여러 인물들이 그 책이랑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끝에 가서 거기로부터 탄생했던 여러 어떤 파급 효과들,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역시 그 안에 어떤 가상의 책이 있고, 메타픽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의 책이 있고, 그 책에 대한 정체라든지 그 책의 영향이라든지 그 책을 탐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제리 유령들이 서사적으로 보자면요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주제적으로 보자면 사랑이라든지 이 작품과는 이제 사랑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도 물론 사랑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사 구조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다. 이 알제리의 유령들. 이 알제리의 유령들이 뭐냐면은 마르크스가 썼다는 극작품인가로 기억을 해요. 알제리의 유령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도대체 뭔데 하면서 따라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때 검색해봤어. 야, 진짜 이런 극작품이 있었어? 하고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작품 내에서 허구의 작품이긴 합니다. 이런 서사 구조상으로 이렇게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고 꽤 괜찮았던 작품이거든요.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역사에서 본 거죠. 아, 이런 서술 방식 역시나 매력적이구나.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작품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이런 구조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황여정 작가의 알제리의 유령들 보자마자 딱 생각이 났어요. 보자마자 딱 생각이 났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작품들이 은근히 더 있을 법하긴 할 것 같아요. 책을 소재로 어떤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모이다가 마지막에 어떤 비밀처럼 매듭이 풀리는 것처럼 쭉 풀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뭐 시집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편지라든지 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 소재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작품이고요. 저는 뭐 다시 한번 총평하자면 좋았던 책이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유대계 이야기라는 거는 작품을 읽다 보면은, 해외 서적들을 읽다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이제는 뭐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였고, 네, 개인적으로는 서술 방식 자체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식 자체가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문체들 자체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니콜 크라우스의 다른 작품들 국내에 현재 곧 출간될 신작까지 해서 2020 작년 작품까지 해서 또 번역이 되고 나와 있는 작품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빡빡.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바이바이.